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정부가 발표했던 21번째 부동산 대책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뭔가 평가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평가가 어렵지만 대체로 반응은 네. 효과 없다. 부작용만 크다는 거고요. 네. 아주 소수 의견으로는 그래도 정부 의지가 강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그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인 평가는요. 부작용이 크다는 건데 그 부작용 중에 첫 번째가 풍선 효과. 이미 발표가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에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네네. 또 싸들고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하루 지나니까 바로 여기도 다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국토가 다 규제 지역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전국토.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인데요. 이게 정부가 파악하는 실수요자와 그 시장이 생각하는 실수요자가 좀 달라요. 정부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실거주자만 실수요자로 생각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인데 뭐 어떻게 해서든 좀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그게 아니라 진짜 거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 실수요자라고 판단합니다.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다르군요. 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한 걸 뭐 부작용이라고 판단 안 하는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미 청약이 된 사람들이에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인데 청약을 신청할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70%가 나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청약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40%로 줄었습니다. 아, 그 소급돼서 네, 적용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갭이 30%거든요. 크네요. 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마련을 못하면 자칫하다간 진짜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걸 그러네요. 포기해야 될 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규제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투기 과열 지구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아예 그 청약 같은데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있는데 이 규제 지역 그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얼마냐, 자녀가 몇 명이냐 이걸 따져서 점수가 네네. 높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는 추첨제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서울 청약 평균 가점이 61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면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 가장이 저축 가입 기간 만점 15년 이상을 받고 무주택자로 11년 이상 살아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너무 2030은 어렵네요.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그냥 청약 자체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 이걸 완전 정부가 꺾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경실련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각 정권별로 그 서울 아파트 중위 아파트 네.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는데 다 돈을 모았을 때 얼마나 걸리냐를 봤더니 이 최저임금으로 중위 아파트를 사는데 네. 정권 그 기준으로 네. 이명박 정부가 38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7년 걸렸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는 43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네. 거죠. 경실련에서. 이 정도로 지금 집값 상승이 크다는 거죠. 네.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알려드리면 경실련이 인용한 통계가 KB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인데 이 중위 매매 가격이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결과를 보면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2% 올랐다고 밝히면서 50% 이상 상승했다는 경실련 측의 입장을 반박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부의 반박을 입장을 타지면 그러면 감정원 통계가 KB 국민은행 통계보다 더 낮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조사할 때는 샘플되는 그 가구수 조사를 보면 KB 네. 국민은행이 더
많습니다. 샘플이. 샘플 가구가 더 아. 더 중요한 많고요. 거는 네. KB 국민은행 걸 보고서 많이들 판단을 네, 합니다. 맞네 아, 판단하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뭐냐면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표로는. 몇 프로 올랐다보다 네.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고 음. 그걸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실제 때문에 인식을 어느 기준에 그쵸. 두느냐. 예. 네. 그나저나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 주택 뭐 부동산 대책 이번이 21번째 네. 나올 때마다 비판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늘 풍선 효과 얘기 나왔고 실수요자가 못 산다 나왔고 없는 사람 더 불리하다 얘기 나왔고 100가지 대책을 내놔도 100가지 비판이 거의 같은 맞습니다. 리듬을 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걱정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젊은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와서 모여서 이 얘기만 하죠. 뭐 아마 그래서, 고랑기장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고민이 이거예요. 이제 전세가 급속히 월세로 대체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전세를 많이들 회수할 것 같고 네. 주요 지역들 중심으로. 음. 그래서 이제 뭐 정책을 해서 어떻게든지 뭐 집을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틈새 규제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요자, 네네. 제 집을 장만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과연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히 거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21번의 정책들이 어떻게 규제를 했는데 뭐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면 안 될까요? 부자 되는 사람들은 더 부자 되게 해줘서 거기서 세금 걷고 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통로를 열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네, 이걸 네. 계속 막아둔다고 그래서 막는 방법만 계속 그렇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풍선 효과로 어쩌면 규제가 있는 지역은 막히지만 주변에 풍선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그 규제가 완화될 거고 풍선처럼 부풀어진 것은 오히려 더 꺼진 강도가 심할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일본 사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쯤에서라도 좀 어쩌면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탈출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다양하게 올라와 네.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여기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부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럼 모든 다음 정책 수단은 뭐냐? 아무래도 세제 개편 그렇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이 방향은 실수요, 실거주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4월에 서울 강남 아파트 급매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집값 낙폭이 컸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라고 보면 공시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게 실효를 높인 거거든요. 네네.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아파트 급매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사실 갭 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6.17 대책에서 내놓은 게 대출을 죄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그냥 현금 부자는 갭 투자 이거 막아봐야 6.17 대책으로 막아봐야 네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네. 돈을 그냥 안 빌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뭔가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뭔가 세제를 좀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거나 공제를 받을 때 실거주 요건이나 실거주 기간을 좀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네. 또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더 점차 완전히 높인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트님은 지금 이제 고란 기자가 설명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 수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어쩌면 가장 직격탄일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하는지 투기적 수요를 막아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투기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는 거죠. 보통 도박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투기라는 거는. 도박과는 다른. 그냥 네.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험을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거는 투기자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구조를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선의를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가 커지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 게 오히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세대나 좀 그런 분들한테 올 수 있게 뭐 LTV 규제도 좀 다양하게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네. 정책이 성공을 하지 무조건 투기를 막아야겠다. 투기는 이건 악이야. 뭐 이런 접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은 부자들은 더 유리한 구도로 가게 되는 역으로 효과가. 그렇죠.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이 상황에서 현금이 있으니까 네. 뭐 언젠가는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년만년 가겠냐? 나는 해도겠다. 근데 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좋은 물건들은 그런 사람분들이 다 가져가고 어쩌면 힘들게 점점 더 멀리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것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인구가 우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요즘은 더 저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먼저 고란 기자, 옵티머스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연달아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 좀 그러게요. 해주시죠.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도 좀 이름을 들어본 운용사인데 네. 이 옵티머스 운용사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대체 투자 전문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냐라고 하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자신들의 이제 투자 운영 전략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의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매출 채권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제 공사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돈을 그 이제 일종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이자가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떼일 일은 없잖아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죠. 이제 3%면 사실 그닥 수익률이 높진 않은데 국공채 수익률이 1.8%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3%니까 더 높고 게다가 공공기관 뭐 토지주택공사가 설마 돈을 떼먹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3% 정도도 뭐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몰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려 판매한 돈이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펀드 설정 잔액이 5,355억 원입니다. 5,355억 원. 네. 많죠. 네. 그런데 이 펀드에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환매 중단을 하는 그 펀드들이 이게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해서 이제 판매사가 뜯어봤어요. 네. 특히나 이제 NH투자증권이요. 이 펀드 판매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4,400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네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환매를 못 해주겠다는 거지 하고 뜯어봤더니까 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그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네네. 근데 거기 안 하고요. 이게 무슨 대부업체에 투자하거나 네. 코스닥에는 거의 망할 것 같은 기업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할 어떻게 수 됐지라고 있어요? 봤더니 판매사는 이게 서류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판매사에 주는 서류에는 네. 여기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놓고 네. 실제로는 딴 데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은 이 네. 옵티머스 운용을 이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해서요. 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요 오늘 그 회사 관계자를 출국 금지했고요. 이 출국 금지 대상에는 옵티머스 운용 관계자뿐 아니라 이 돈이 들어간 대부업체의 대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친 거 아닌가요? 이 수준이면? 더 큰 문제는 네. 라임 사태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감독원에서 저번에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안 나왔었습니다. 옵티머스가. 아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면 그 왜 사모펀드가 P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네. 회사를 말하는 거고 PEF는 프라이빗 이쿼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P가 PE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네네.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왜 만들어 쓰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규제나 피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거를 어쩌면 악용하는 사례가 악용하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당국에서 더 깊게 어쩌면 좀 자율권을 주는 거를 좀 굉장히 자유를 줬었는데 네, 네. 어쩌면 그 자유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자금을 네. 모집하는 펀드고 사모펀드는 아름아름 그러니까 좀 폐쇄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뭐 이렇게 언론사마다 조금 다르게 보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한 420조 넘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넘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회사 사모 자산도 있지만 그 안에 PF가 다 독립적인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고 다 일일이 다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어쩌면 이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 그럼 투자자들은 왜 공모보단 3월 가냐? 네. 공모에 넣어놓으면 뭔가 특별 대우를 안 받는 느낌이죠. 아, 3월은 소수의 네네. 투자자들한테 자본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 뭐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까 부동산 쪽을 하거나 또 매출채권 금리보다 좀 더 나올 수 있게 네네. 해준다거나 뭔가 좀 더 전문적인 형태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PF를 또 만들어 가지고 보통 차입 매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서 더 키워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기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높은 건데 오히려 소위 말하는 좀 속이기가 쉬운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속이기가 쉽다기보다 네, 실질적으로는 이 딴 마음을 먹으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류도 너무 많고 네. 뭐 아까 매출 채권도 얼마나 안전해 보이니까 매출 채권 담보로 해서 하면 이거 따박따박 나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데 하고 있고 뭐 어떤 기업들의 장외 주식 좋다고 하니까 맨날 TV에 마켓 걸리나고 하니까 네, 네, 아, 네.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갔더니 회사 실체도 없는데 투자하고 있고 근데 굉장히 그런 곳에서 사무실은 또 좋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한마디로 뭐 네, 한마디로 사기죠. 사각지대. 그럼 네.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네. 상암동 경제포차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암동 경제포차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그게 뭐 5억인가였다가 1억으로 확 그 대폭 낮췄다고 하는데 그 기준 이게 원래 사모시장이 스토리를, 네. 예, 별로 이제 크지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2015년에만 해도 최소 가입 기준이 5억 원이었거든요. 네네. 이걸 1억 원으로 낮춰줘요. 네. 그리고 그 사모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설립 요건을 2015년엔 자본금이 6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억 원으로 낮춰줬고요. 작년 초에는 10억 원까지 낮춰줬습니다. 계속. 간단히 말해서 10억 원만 들고서 내가 등록만 하면 사모 운용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사만 잘 끼면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을. 그러네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야말로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1억 모아서 이른바 서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에서 사건이 터지면 서민들 피해도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10,000개가 넘거든요. 10,000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10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그 정도로 이제 의지를 표명했는데 보이네요. 네. 앞서 센터장님이 이거 그 금감원이 조사했을 때 옵티머스가 발견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운용사가 제출한 서류만 이렇게 비교를 갖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류를 조작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 서류와 실제로 거기 투자했는지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펀드가 너무 많아요. 네. 12,000개가 넘으니 그거를 다 하려면 근데 힘들지. 저도 센터 형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8988번님이 마침 문자 주셨네요. 왜 이렇게 사모펀드가 활기치도록 애초에 금융당국이 놔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 활성화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고란 기자님이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월가 역사를 봐도 매도프 사기부터 항상 이런 사모펀드 사기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너무 금액을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뭐 청소해서 모으신 돈 갖고 들어오신 자금까지 확대할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소수로 가야 그 사람들의 설정된 이게 원래 소수의 투자자에게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후죽순격으로 생겨서 그런 네. 돈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고 네. 이쯤에서라도 어떤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데 또 문제는 또 PB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팔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수수료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모펀드보단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쪽 뭔가 또 특별 대우를 받는 원하시는 분들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고 뭔가 구조화 시켜서 뭔가 나 돈을 벌 수 있을 거 그런 분들도 많고요.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 그러신 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좀 어쩌면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요건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현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뭐 5억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도 보시는 있고 거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네. 뭔가
돈을 맡겨놓는 곳은 또 확실히 분리를 해두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이라는 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많이 신뢰가 이미 라임 이후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적절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암동 경제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